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배생원 딸의 은밀한 과거. 가을 추수가 끝난 후 마을 한복판에서는 풍년을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황금빛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마당에서는 박진사가 직접 나서서 곡식을 한 알음씩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진사님,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한 할머니가 받은 쌀자루를 품에 안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박진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다정히 잡았다. 할머니, 뭘 그러십니까? 이웃이 굶주리는데 곳간에 곡식만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박진사 주위를 맴돌며 웃음꽃을 피웠고 어른들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에 바빴다. 진사님 덕에 우리 마을이 삽니다. 한 사내가 깊숙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박진사는 겸손하게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사람이 가진 건 나눌 때 더 빛나는 법이요. 우리 모두 잘 살아야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니겠소. 박진사의 아들 박도령도 아버지 곁에서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25의 나이에 아직 혼이 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닮아 인품이 단정하고 학문에도 뛰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도령을 보며 한마디씩 했다. 저런 훌륭한 총각이 아직 장가를 안 갔다니 우리 마을 처녀들이 모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진사님이 너무 신중하셔서 그런 게 아니겠어? 아무나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박진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사실 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 아들의 혼사를 놓고 여기저기서 혼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문벌보다는 인품을 중시하는 그의 눈에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얼마 전 다른 마을에서 이사온 배생원이 아내와 함께 속삭이고 있었다. 배생원은 박진사의 부유함을 보며 처음부터 욕심을 품고 있었다. 여보, 저 집 재산 한번 탐낼만 하지 않소? 눈밭만 해도 우리 10배는 될 텐데. 배생원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다. 그는 평소 박진사의 후한 인심을 시기해왔던 터였다. 내 딸을 며느리로 보내면 모두 우리 것이 될 거 아니겠소? 아내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우리 필순이가...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 않소. 지난 일은 철저히 숨기고 처녀인 척하면 되는 거요. 배생원의 딸 필순이는 이미 전에 살던 마을에서 혼인했다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하지만 새로 이사온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게 전에 살던 곳을 떠나온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댁에서 쉽게 수락하실까요? 배생원은 서둘러 중매쟁이를 보내 박진사의 의중을 떠보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중한 거절 의사였다. 그렇다면 할 수 없어. 박도령이 우리 필순이와 약조를 했다고 우기는 거요. 증인도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딸에겐 박도령이 혼인하기로 약조하고 은밀히 만남을 가졌다고 하라고 입을 맞추었다. 네 팔자를 고칠 2번 다시 없을 기회다. 딸도 굳게 마음을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생호는 이미 마을의 몇몇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해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배생원이 몇 명의 증인을 데리고 박진사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진사님, 나와 보시죠. 배생원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진사가 황급히 나오자 배생원은 큰 소리로 외쳤다. 대개 아들이 우리 딸과 혼인을 약조하고 만났다고 하여 찾아왔소이다. 박진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배생원, 무슨 말씀이시오? 우리 아들이 그런 약조를 했다는 거요? 그렇소이다. 여기 증인들이 다 있지 않소. 배생원이 손짓하자 미리 준비해둔 불량배들이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자 박진사가 아들을 불렀다. 혁수야, 이리 나와보거라. 아들이 밖으로 나오자 박진사가 물었다. 너 옆집 처자와 혼인약조를 하였느냐? 아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입을 맞춘 불량배들이 다시 말했다. 박도령이 분명히 혼인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근처에 있다가 만나는 걸 봤구먼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박진사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배생원, 이 일은 관아에서 제대로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소.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졌어. 관아로 갑시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가려보자고요. 배생원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관아는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 박진사와 아들 혁수, 배생원과 딸이 사또 앞에 섰다. 사또가 위엄있게 자리에 앉자 배생원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사또, 박진사 집안에서 혼인 약조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합니다. 사또는 박진사를 바라보았다. 박진사, 그게 사실이요? 사또, 절대 그런 약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무관이 앞으로 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얼마 전 다른 지방에서 이곳 관아로 전출되어 온 인물이었다. 사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또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어찌하여 이 자리에 나서느냐? 무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인은 저 여자의 전남편 친구입니다. 순간 관아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배생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또가 엄중하게 물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알아두도록 하라. 사또, 제 친구와 저 여인은 3년 전 혼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집안일은 하지 않고 늘 놀러만 다니고 시어머니께 불효하며 심지어 남의 남자와 바람까지 피워서 칠거지약으로 인해 기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필순이 울음을 터뜨리며 부정했지만 무관이 이어서 말했다. 사또, 친구에게 기별하여 알아보시면 사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사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 그렇다면 이미 혼인한 몸이면서 전혀 행세를 한 것이 아닌가. 배생원은 완전히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증인으로 나선 불량배들도 이런 중대한 비밀이 있을 줄은 몰랐기에 우왕좌왕했다. 이때 박진사가 벌떡 일어나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관아 안의 모든 사람이 박진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참 울었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장가도 안 간 총각에게 수박 맞은 과부를 며느리로 보내겠다고 우겨대니 참으로 가문의 영광이로다. 관아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사또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박진사, 이런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구려. 박진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또, 배생원의 계략을 보십시오. 돈으로 증인을 사고 과부를 전혀로 속이고 없는 약조가 있다고 우기니 이런 치밀한 계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모두 웃으며 배생원을 비웃었다. 배생원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랐다. 사또가 위엄을 되찾으며 말했다. 배생원, 그대는 관아를 속이고 선량한 사람을 모함한 죄로 곤장 30대에 처하노라.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자들도 모두 곤장 20대씩 맞고 벌금을 내거라.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배생원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배생원은 곤장을 맞고 벌금까지 내어 집안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제대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박진사는 서둘러 며느리를 들였다. 배생원은 탐욕 때문에 망신만당하고 딸의 재혼길마저 막아버린 셈이 되었다. 탐욕은 반드시 드러나 망신을 부르고 진실은 끝내 빛을 발하는 법이다. 기생 치마폭에 적힌 글씨. 대동강에 배가 띄워져 있고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자, 모두 잔을 듭시다. 오늘 마음껏 즐기시오. 새로 부임한 감사를 환영하는 성대한 연회가 대동강에서 열리고 있었다. 평안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평안감사 자리는 요즘 말로 꿀보직이었다. 평양과 안주를 총괄하는 평안감영은 재정이 풍족하고 조정의 통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터였다. 무엇보다 그곳은 중국에서 오가는 길목이었고 사신이라도 오면 반드시 거쳐갈 정도로 풍류의 도시였다. 그렇다 보니 정치는 부패하고 탐관 오리들이 기승을 부렸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도사라는 직책의 관리를 파견했다. 그때 그곳에 부임한 도사는 깐깐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부패한 자들을 조정에 보고하려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조정에서 파견된 도사의 말에 평안감사 이종성은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그동안의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 중이니 좀 기다려 보시오. 당시 평양은 물 맑고 경치 좋은 풍류의 도시답게 여색에 빠진 탐관오리가 활개를 치고 온갖 비리가 난무했다. 평안감사 이종성은 감사로 있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오래도록 이어온 악습이 간단히 청산될 리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자세히 말해보게. 안주 목사 생일잔치가 지나치게 치러졌다 하옵니다. 관리의 그 말에 평안감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부임한 지 이제 보름 남짓 되었는데 그동안 쌓인 부패는 1000기를 넘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조정에 올릴 서신을 준비하라는 도사어른의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라 난처하구만. 그런 식으로 조정에 보고하면 당장 살아남을 관리가 없을 거요. 그만큼 평안감영의 비리와 부패가 많았던 탓이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당장 해결될 일도 아니었다. 그러자 관리가 이종성에게 조용히 아뢰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감사에게 귀옛말로 속삭였다. 어느 날 저녁 도사가 퇴청하여 처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길모퉁이에 한 처자가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다. 왜 그러시오? 어디 아프시오? 송구스럽지만 발목이 삐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처자를 일으켜주더니 물었다. 사는 곳이 어디요? 혼자 갈 수 있겠소? 걸음을 옮길 수가 없사옵니다. 할 수 없구려. 내가 도와줄 테니 여기에 기대시오. 도사는 처자를 부축해서 사는 집에 데려다 주었다. 돌아서 나오려는데 처자가 불러세웠다. 신세를 지고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사오니 잠시만 계시지요. 그러더니 어느 틈에 주안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오는 게 아닌가. 아니요, 가야 하오. 잠시 목만 축이고 가시죠. 불빛 아래서 다소곳이 앉아있는 처자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자 도사는 그만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평안감사의 부임과 동시에 조정에서 도사 임명을 받아 파견되어 여색을 멀리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빠져 하룻밤 만리장성을 쌓고 말았다. 실수하고야 말았구나. 다음 날 이른 아침 눈을 뜬 도사는 옆에 누운 여인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만 결례를 저지르고 말았소. 어떻게 해야 좋겠소?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을 해야 마땅한 일이온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만 증표로 제 치마폭에 글이라도 몇 자 남겨주시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도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자리를 모면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국으로부터 사신 일행이 찾아오자 유명한 평양 기생들을 불러 모아 부병루에서 사신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부임하고 처음이니 도사도 함께 참석해 주시오. 그렇게 감사의 제안에 따라 잔치에 참석해 있던 도사의 얼굴이 기생들이 풍악에 맞춰 춤을 추자 갑자기 굳어졌다. 아니 저건 춤을 추는 기생 가운데 낯익은 기생의 치마에 자기가 쓴 글귀가 휘날리고 있지 않은가. 다음 날 평안감사가 도사를 보자고 했다. 여보시오 도사, 여색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요. 조정에 하려던 보고는 잠시 미뤄주시오. 부정부패를 없애도록 내게 힘을 보태주시오. 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평안감사 앞에 고개를 숙였다. 평안감사로 있던 1년 동안 이종성은 민간의 폐단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며 후에 영의정 자리까지 올랐다고 한다. 왕비가 된 가난한 선비의 딸. 경기도 이천에 가난하지만 학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좋은 김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16살 된 딸이 있었는데 미모가 뛰어나고 정숙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무렵 궁에서는 세자비를 택하기 위해 대신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해서 학문을 갖춘 곱고 총명한 처녀들을 뽑았다. 그런데 김선비의 딸이 물망에 올라 간택이 되었다. 가난한 선비 집안이라 딸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가마를 타고 아버지는 터덜터덜 그 뒤를 따라 걸어갔다.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듯이 고추같이 추운 소환 무렵이라 찬바람이 살을 내웠다. 온종일 걷다 보니 가마꾼들도 기운이 빠져 몸이라도 녹이려고 주막집을 찾았다. 고개를 넘어서자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가마가 주막집에 이르자 김선비는 가마 문을 열며 딸에게 말했다. 소연아, 빨리 내려라. 몸도 녹이고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가자꾸나. 그런데 선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정신 차려라. 선비는 딸을 붙잡고 흔들더니 대성통곡을 했다. 그때 마침 김선비 일행보다 먼저 주막집에 와서 저녁을 먹던 그 마을 사또가 웬 선비가 대성통곡을 하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나조를 시켜 알아보게 했다. 어전의 명을 받고 간선에 뽑혀가던 규수가 추위에 얼어붙어 그 부친이 우는 줄 아옵니다. 무엇이? 이런 변고가 있나? 얼마 안 되었다면 다시 살릴 수도 있을 테니 속히 데려와 따뜻한 방에 눕히고 조처를 하도록 하라. 사또의 분부가 내리자 주모와 나졸들은 물론 객들까지 모두 부산을 떨었다. 뜨거울 정도로 방에 불을 떼고 물을 끓여 얼어붙은 손발을 녹였다. 그리고 약재를 다려서 입에 넣어주기를 얼마나 했을까. 한밤중이 되자 딸은 몸에 온기가 돌더니 숨을 쉬며 서서히 회복하게 되었다. 다음 날 선비와 딸은 사또 앞에 꿇어앉아 큰절을 올렸다. 목숨을 구해주신 사또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사또는 족제비 털로 만든 목도리를 꺼내주더니 말했다. 다시 살아났으니 천만 다행일세. 먼 길을 가는데 이거라도 두르고서 추위를 견디도록 하시오. 김선비와 딸은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사또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맹세한 부녀는 사또와 작별을 하고 길을 나섰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며 목도리를 딸은 아버지 보고 두르라고 하고 아버지는 딸더러 하라며 실랑이를 했다. 그 모습을 본 주모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목화솜을 넣은 두툼한 장옷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가마 안에 장옷을 밀어 넣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목도리를 두르고 낭자는 이걸 뒤집어 쓰고 가시오. 부녀는 서로 사양하다가 주모가 장옷을 건네는 바람에 아버지는 목도리를 두르고 딸은 장옷을 뒤집어 쓰고 무사히 한양으로 올라왔다. 한편 딸은 궁궐에 들어가 선을 보게 되었다. 선을 볼 때 임금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꽃방석마다 어느 고을의 아무개라고 아버지 이름을 써놓았고 나라 안에서 가장 예쁘고 총명하기로 이름난 처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서 꽃방석 위에 앉았다. 그런데 유독 한 처녀만 꽃방석 위에 앉지 않고 방석 뒤에 꿇어앉는 게 아닌가. 임금은 그 처녀가 누구의 딸인지는 알겠으나 어째서 꽃방석 위에 앉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방석 위에 앉지 않는고?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녀, 방석 위에 부친의 성함이 있사옵기에 깔고 앉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바닥에 앉았사옵니다. 임금은 과연 총명하고 예의범절이 출중한 효녀라고 생각하고 흐뭇해하며 다른 처자들의 총명함과 재질을 알아보기 위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는고? 그러자 처자들은 뒤질세라 앞다투어 대답하는데 선비의 딸만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대는 무서운 게 없는가? 저도 있사옵니다. 그래, 그럼 무엇이 가장 무서운고? 먹을 게 없어 쌀독에서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는 게
가장 무서운 줄 알아옵니다. 그렇지. 나도 나라에 돈과 쌀이 없어서 백성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걸 보면 더 무서운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과연 나라 곳간을 책임질 안주인의 대답이로다. 그러더니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 세상에서 어떤 꽃이 제일 좋은고? 그러자 이번에도 처녀들은 너도 나도 이 꽃 저 꽃하고 제각기 말하는데 선비의 딸만은 달랐다. 꽃 중에 최고의 꽃은 목화꽃이라 생각하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자세히 물었다. 목화꽃은 향기도 없거니와 빛깔도 보잘것없는데 왜 최고의 꽃이라고 생각하는고? 목화꽃으로 말하자면 꽃이 피었다 지고 열매를 맺으면 목화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솜을 타서 모두의 추위를 막을 수 있사오니 이보다 좋은 꽃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맞도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구나. 이래서 임금의 마음에 든 김선비의 딸은 세자비가 되었다. 그 후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세자가 왕위에 오르자 선비의 딸은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왕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준 사또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왕비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임금은 그런 왕비를 보며 분명히 말하지 못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중전께서는 무슨 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오? 전하의 은총을 한몸에 받게 되어 기쁘게 한량없사오나 가슴에 묻어둔 일이 있어서 그러하옵니다. 무슨 일인지 감추지 말고 어서 말해보시오. 이리하여 왕비가 된 김선비의 딸은 간선을 보러 올 때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다. 고마우신 사또님이 계셔서 오늘날 제가 전하를 모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나이다. 임금은 왕비의 사연을 듣고 즉시 영의정을 불러 상황을 설명한 뒤 그 사또를 찾아 대령케 했다. 마침내 사또가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떨며 어전으로 불려왔다. 왕비가 목도리를 사또에게 내보이자 사또는 깜짝 놀라며 간선을 보러 가는 규수에게 자기가 주었던 물건이라고 했다. 왕비는 자기가 바로 그때 그 규수라고 말하며 생명의 은인인 사또를 융숭히 대접했다. 후에 사또는 일사천리로 벼슬길에 올라 정승자리에 올랐다. 또한 추위를 막고 무사히 궁궐까지 가라며 선뜻 비싼 장옷을 내준 주모에게는 평생 옷을 해입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건네주었다. 지혜롭고 현명한 왕비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어진 국모로서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배서방 내 대릴사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충청도 단양 땅에 배서방이 아내와 외동딸과 살고 있었다. 배서방은 마늘 농사로 큰 돈을 벌어 좋은 집도 짓고 살림이 양반들 부럽지 않았다. 어느덧 외동딸 순영의 나이 17살이 되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인지라 배서방 부부는 어떤 사윗감을 얻어야 할지 고민이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나중에 모두 사위 수중에 들어가는 것도 못마땅했다. 배서방 부부는 딸 하나 있는 것 남의 집 며느리로 보낼 바에는 대릴 사위를 들여 늙음하게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막상 대릴 사위를 찾으려니 마땅치가 않았다. 여보, 만식이 데려옵시다. 만식이? 네, 순영이도 싫어하지 않는 눈치고.
만식이는 평소에도 부지런하고 착실해서 배서방이 아들처럼 여기는 터였다. 아저씨,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괜찮아.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마. 하지만 막상 사위를 삼으려니 김참봉집 행랑아범의 아들이란 게 걸렸다. 양반 사위를 얻으면 좋을 텐데 양반집에서 우리하고 혼인을 하려 들겠어요? 돈 없는 양반보다야 낫지. 배서방이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중매쟁이 제천댁이 집을 찾아왔다. 대릴 사위로 드릴 만한 총각이 있구만요. 혼자 몸이라 들어와 사는데 어려울 것도 없고 한때는 잘 나가던 양반 핏줄이라네요.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배서방은 서둘러 총각을 불러들였다. 이상만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시게. 허우대멀쩡한 상만은 혼인하면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 상만이 돌아가고 나자 배서방 부부가 마주 앉았다. 전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만식이보다는 100배 낫지. 가정에 충실할 사람 같지 않아요. 배서방 안에는 상만이 사윗감으로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배서방은 양반 사위를 보게 되면 격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혼사를 진행하려고 서둘렀다. 사실 상만은 홀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에 이웃마을 배서방이 대릴사위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제천댁에게 돈을 주어 중매를 부탁한 것이다. 그 집 사위가 되면 장차 한몫 잡게 될 테니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한두 번 집적거리다가 마음에 상처를 준 처자도 한둘이 아니었다. 순영아, 내 생각은 어떠냐? 저는 그 사람이 별로 내키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총각이 마음에 있는 모양이던데 나도 탐탁지가 않구나. 속사정 잘하는 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양반이라는 말에 내 아버지가 그 총각을 고집해서 말이다. 그러면 진심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진심을 알아봐? 네. 순영과 어머니는 배서방에게 건너가 두 사람의 의견을 말했다. 대릴 사위를 드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순영이 생각인데 한번 알아봅시다. 다음 날 말 많은 언녀내미 입을 통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사기를 당해서 배서방네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됐다네. 그 바람에 배서방이 쓰러져 들어 누웠다는구먼. 그게 무슨 일이요? 어쩌다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내놓은 모양인데 돈을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렸대. 빚쟁이들은 배서방에게 손을 벌리고 있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네. 배서방 댁하고 순영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 팔자 알 수 없는 거요. 그 소문이 만식이와 상만의 귀에도 들어갔다. 아저씨, 저 왔습니다. 만식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불이 나게 배서방 집을 찾아왔다. 힘내세요. 그깟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 건강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벌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드러누운 배서방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힘내세요. 순영이 너도. 만식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에 배서방은 코끝이 찡해졌다. 저 녀석이 이렇게도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겠다던 상만이 총각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상만이 거만한 태도로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배서방이 몸져 누워있는 걸 삐쭉 들여다보더니 그 길로 돌아가 버렸다.
얼마 후 배서방집에 잔치가 벌어졌다. 초래상을 사이에 두고 만식과 순영이 백년가약을 맺는 날이었다. 배서방이 망했다는 건 거짓이었다네. 사위감을 고르려고 그런 연극을 했단 말이오. 재산에만 욕심이 있던 속내를 알아서 다행이지. 만식이가 진국이란 걸 이제 알았던 거지. 진실과 거짓은 겉모양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산삼에 꽃이 피던 날.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내금강이구려. 정말 천하 비경이 아닐 수 없어. 남편이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그러네요. 부부는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들은 숨을 내쉬며 내금강 원적골로 접어들고 있었다. 산새의 지저귀는 소리만 간혹 들려올 뿐 골짜기의 한낮은 침묵에 쌓여 있었다. 두 사람의 차림으로 보아하니 그 지방 사람은 아닌 듯 했다. 고려가 망하고 나라가 혼란하고 민심이 흉흉하여 관직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온 처지였다. 이런 곳이라면 바깥 세상과 인연을 끊어도 마음 놓고 살만하지 않소? 하지만 이런 곳에서 무얼 먹고 살지요? 여긴 먹을 것이 지천이요. 조금만 땀을 흘리면 우리 두 사람 입에 풀칠이야 못하겠소. 그렇게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오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뿌연 안개가 피어오르며 하얀 수염의 백발노인이 부부 앞에 나타났다. 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 아내가 깜짝 놀라 뒷걸음치자 남편도 발걸음을 멈췄었다. 그대들은 누구길래 이곳을 찾아온 거요?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보자 부부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들. 다시 한번 부르는 소리에 당황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저는 나라에서 녹을 먹던 사람인데 세상의 인심이 하도 흉흉해서 이 산에서 여생을 마치려고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 기이한 노인 앞에 엎드려 말했다. 그대들은 너무 깊숙이 들어왔소이다.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다시 아래로 내려가 살도록 하시오. 백발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깊은 산중에서 산신령을 만난 것 같아요. 아내가 순식간에 일어난 이 놀라운 광경에 벌벌 떨면서 말하자 남편도 근심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겠소. 아내는 노인이 남기고 간 말이 마음에 걸렸다. 여보, 우리 도로 내려가요. 그분의 말이 마음에 걸려요. 아내는 백발노인이 한 말이 아무래도 미심쩍고 불안해서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맑은 물도 흐르고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겠소? 노인분 말씀도 있고 하니 더는 올라가지 말고 일단 이곳에 집을 짓도록 합시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내는 마지못해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부부는 그렇게 내금강 원적골에 오두막을 지었다. 두 사람은 개성에 살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금실 좋은 부부였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된 것도 글 공부만 하도록 뒷바라지를 한 아내 덕분이었다. 하지만 부부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이가 없었다. 부부는 매일같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얼굴이 하얘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큰일 났소. 반란이 나서 개경이 함락되었소. 네? 이제 어떻게 해요? 이곳에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겠소.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삽시다. 나라가 혼란하고 민심마저 흉흉해 부부는 개성을 떠나 그렇게 강원도 깊은 산속을 찾아든 것이다. 내금강엔 인적이 닿지 않아 먹을 것이 지천이었다. 부부는 오두막 근처에 작은 밭을 가꾸었고 그 밖에 각종 산나물과 열매는 자연히 아낌없이 내주었다. 그들은 온갖 새들과 자연을 누리면서 세상과는 인연이 먼 산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한동안 부부는 백발노인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계곡을 따라 뒤따라오던 아내가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오더니 남편을 불렀다. 여보, 여기 처음 보는 이상한 열매가 있어요. 남편이 가보니 파란 이파리 가운데 줄기 끝에 열매가 달려 있었다. 아니, 이건? 열매를 유심히 살펴보던 남편은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이건 말로만 듣던 귀한 산삼인 것 같소. 네? 산삼이라고요? 아내와 남편은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렇소. 이건 하늘이 내려준 복이요. 자, 어서 캡시다. 그런데 아내는 호미를 들고 산삼을 캐려는 남편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겼다. 아무래도 캐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의 앞을 막았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캐지 말라니. 이 귀한 산삼이 우리 눈에 띄다니 불길한 징조인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노인분이 하던 말도 걸리고요. 어허, 괜찮아.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저리 비켜봐. 남편은 아내의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호미질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그들 주변에 뿌연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다. 이거 봐요. 산삼 뿌리에서 피가 흘러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소리를 질렀다. 부부는 너무도 무섭고 놀라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백발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봐라. 내 말을 어기고 이곳에서 내 귀한 산삼을 훔치려 드느냐? 네? 훔치다뇨? 천년을 정성껏 길러온 산삼을 캐다니 이 고야한 것들 같으니라고. 노기등등한 그의 기세에 부부는 시선을 내리깔고 바닥만 쳐다보았다. 잔뜩 화가 난 노인의 눈가에는 노기가 팽팽히 서려 있었다. 그들은 노인 앞에 엎드려 사죄하며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다. 눈에 보이길래 미련한 것들이 캐려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기르시는 산삼인 줄 몰라 배웠습니다. 이곳에 오두막을 짓고 살아도 눈 감아 주었거늘 이제 산삼까지 손을 대. 노여움을 푸시고 이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노인은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피 흘리는 산삼은 구제할 방도가 없다 했는데 그대들은 어찌할 텐가? 미련한 것들이 세상 이치를 어찌 알겠습니까?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벌벌 떨며 조아리고 앉아있는 그들이 안 되어 보였는지 노인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부터 20년 동안 저 아래 계곡에서 물을 길어 산삼에 난 상처에 부어주도록 하라. 네? 20년 동안이나요? 부부가 노인의 말에 다시 반문하자 노인이 재차 물었다. 못하겠다는 말인고? 아닙니다. 20년이란 세월은 너무 긴 세월이라 좀 놀랐을 뿐입니다. 1000년이나 살아온 산삼을 낫게 하는 데는 20년도 짧은 것이다. 20년 동안 정성을 다하면 산삼에 하얀 꽃이 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의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네, 명심하거라. 그 말을 마치고 노인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노인분과 약속을 했으니 20년 동안 정성을 다해봅시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산삼에 물을 부어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부부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그날도 변함없이 부부는 산삼에 물을 주러 갔다.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아내가 급하게 남편을 불렀다. 산삼에 꽃이 피었네요. 오호, 참말이구먼. 하얀 꽃이 피었어. 죗값을 다 치른 모양이에요. 우린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듯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50이 넘은 나이에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다. 그리고 10달 뒤에 금쪽 같은 사내 아이를 낳았다. 부부는 산삼이 가져다 준 아이라 하여 삼돌이라 이름 지었다. 후세의 사람들은 부부가 20년 동안 산삼에 물을 주어 아이를 낳은 그 고개를 20년 고개라 부르며 그곳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듯이 보이는 바위가 있는데 그걸 사랑바위라 불렀다. 내기에 져서 시집간 딸.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서너 명의 사내들이 주막에 딸린 뒷방에서 몸을 움츠리며 밖으로 나왔다. 희뿌연 새벽 안개가 마을과 농번기가 지난 들녘에 자욱이 퍼져 있었고 그들의 옷을 눅눅하게 만들었다. 저녁에 다시 보자고. 여기서 끝낼 순 없어. 돈을 잃었는지 한 사내가 못마땅한 투로 부르퉁해서 입을 열었다. 마누라 때문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요즘 얼마나 사나운지 눈치가 보여서. 그럼 내 돈 내놓고 가든가. 알았어. 저녁에 봄새.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내들은 밤새 노름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밤새도록 노름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돈을 잃은 사람은 본전을 찾으려고 다시 약속을 잡았다. 그들 중에 박첨지가 있었다. 천석군 부자인 그는 젊은 날에 그렇게 노름에 빠져 있었어도 워낙 약삭발라 돈을 잃은 적이 거의 없었다. 다만 허구한 날 마누라를 독수공방으로 지내게 해서인지 자식복이 없어 늦둥이 외동딸 하나만을 두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며 노름판에 드나드는 건 줄었지만 그는 본시 내기를 좋아했다. 사는 게 다 내기인 거여. 그냥 되는 게 어디 있단가. 박첨지는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마누라한테 한 소리 듣지만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자기 입속에 밝은 그는 소작인들한테도 내기를 빌미로 욕심 챙기기에 급급했다. 자네 이번에 10가마 소출을 하면
나한테 4가마만 주고 10가마를 못 내면 6가마를 주면 어떻겠나? 땅을 소작하는 베스방한테도 내기를 걸었다. 그런데 올해 가물어서 10가마 수출하기가, 내기를 안 할 거면 그냥 6가마를 내던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기에 응했지만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이렇듯이 일상이 내기가 되어버린 박첨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매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내야 했다. 박첨지가 절대 손해보는 내기는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느덧 박첨지의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천석군 박첨지가 외동딸의 신랑감을 구한다는 말이 나돌자 신랑감들이 줄을 이었다. 몇 날 며칠 사랑방에 틀어박혀 있던 박첨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야, 내 사위가 되려면 저보다 나보다 머리가 좋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는 지필묵을 꺼내서 뭐라고 휘갈기더니 하인을 불렀다. 돌쇠야, 이거 대문에다 붙여놓아라. 박첨지의 명에 따라 돌쇠는 대문 앞에 그 글귀를 붙여놓았다. 내가 내는 문제를 마치는 종각을 내 사위로 삼을 것이다. 그걸 읽어본 박첨지 마누라가 버선발로 사랑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영감, 지금 제정신이요? 사위를 얻는데도 내기를 하겠다고? 이 여편네야, 머리가 좋아야 우리 소연이 굶기지 않을 거 아냐. 내 말대로 해. 사윗감이 되겠다고 사방에서 총각들이 찾아왔다. 무슨 문제를 맞추라는 거지? 그 중에 양반집 자제는 마치 자기가 사위라도 될 것처럼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막상 박첨지를 만나고 난 뒤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꽁무니를 빼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위를 뽑는데도 문제를 맞추라니, 도대체 무슨 문제를 내길래 저러지? 절에서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이나 보낼런지 원참.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다. 그러던 어느 날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남노한 차림의 총각이 찾아왔다. 넌 어느 집 자제냐? 어르신 논을 소작하는 배서방의 큰아들 억만입니다. 뭐라고? 배서방 아들이라고?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내가 내 사위가 되겠다고 이리 찾아왔느냐? 박첨지는 어이가 없어 한동안 억만이를 노려봤다. 어르신이 내는 문제만 맞히면 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저도 양반 가문의 자식입니다. 박첨지는 소작인 배서방 집안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배서방도 소작이나 해먹고 살 사람이 아니었다. 아들 하나는 잘났구먼. 호쾌한 기백이 넘치는 억만이를 처음 본 박첨지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사실 지금까지 본 청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 좋다, 허락하마. 너도 뼈대 있는 양반 자손인데 네 조부가 재산을 다 말아먹어서 그렇지. 박첨지는 심호흡을 하고는 백지에다가 한일자를 긋더니 억만에게 내밀었다. 한눈 팔지 않고 내 딸한테 일편단심하겠는가? 하는 의미로 쓴 것이었다. 그러자 억만은 망설이지도 않고 두 이자를 써서 내미는 것이었다. 뭐야? 유사무의.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말인가? 이번에는 박첨지가 석삼자를 써놓았다. 그러자 억만이 그 밑에 넉사자를 쓰는 것이 아닌가. 삼경뿐만 아니라 사소도 다 안다는 얘기군. 그러자 박첨지는 5오자를 써놓았다. 그럼 오경까지도 아는가? 하는 말이었다. 그러자 억만이 씩 웃으며 10손가락을 펴서 앞으로 내미는 것이었다. 모든 걸 다 통달했다는 말이군. 정말 똑똑한 친구구먼.
박첨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억만의 손을 잡았다. 내가 졌다. 내 딸과 혼인을 허락하마. 드디어 억만과 박첨지 딸 소연이 혼례를 올렸다. 소연은 억만을 보고 고개를 숙인 채 배시시 웃었다. 마음에 쏙 드는 신랑감이었으니까 말이다. 첫날 밤 잠자리에서 소연이 억만에게 물었다. 어떻게 아버지의 문제를 맞히셨어요? 그러자 억만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간단한 문제였어. 일자를 쓰길래 이자를 썼고, 삼자를 쓰길래 사자를 쓴 거요. 다시 오자를 쓰길래 10가지도 쓸 수 있다고 했을 뿐이요. 그러자 소연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는 억만을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의 문제와 서방님의 대답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서방님 글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글 공부? 1에서 10가지밖에 쓸 줄 모르고. 그러자 소연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부터 당장 글 공부를 시작하세요. 아버지는 서방님 학문이 높은 줄로 아실 거예요. 들키기 전에 당장 글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다음 날부터 억만은 눈만 뜨면 글 공부에 매달렸다. 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머리 하나만큼은 타고난 억만인지라 불과 3년 만에 억만은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랐다. 내가 사위 하나는 잘 얻었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박첨지는 보는 사람마다 사위 자랑을 하느라 입이 아플 정도였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운명. 박첨지는 나이 20살에 장가를 들었지만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을 얻었다. 늦게 얻은 아들은 그야말로 귀한 보배였다. 아이는 눈빛이 총명하고 용모 또한 준수하여 박첨지는 이 아이가 크면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로 이름을 대성이라 지었다. 대성이 7살이 되자 그 총명함이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익히고 어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단번에 이해하는 아이였다. 박첨지는 대성을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을 지나던 나그네가 대성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대성을 지켜보다 박첨지를 찾아와 말했다. 이 아이는 15살이 넘으면 반드시 귀하게 될 상입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첨지는 반색하며 물었다. 그렇습니까? 정말 제 아들이 귀하게 될 운명입니까? 그런데 나그네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혼인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횡사를 당할 운명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첨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졌다. 이보시오. 어찌 그런 끔찍한 말을 하십니까? 뉘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나그네는 자신의 재주가 보잘것없지만 특별한 사람의 운명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첨지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가 늦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나그네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운명을 거스리기란 쉽지 않소이다. 그러나 그대의 정성이 크니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소. 아이가 혼인을 하고 나서 처갓집에서 자거나 먹는 것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밥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도 처갓집에서는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그네는 주머니에서 작은 그림 한 장을 꺼내 박첨지에게 건넸다. 이 그림을 잘 간수하고 있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꺼내보세요. 분명히 아드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주머니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대성은 나그네가 남긴 그림을 주머니에 넣어 품속에 간직한 채 자랐다. 15살이 되자 그의 명석함과 준수한 외모가 널리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그네의 말대로 세도 있는 재상의 사위감이 되었다. 그러나 혼인하는 날부터 대성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신부의 집에서 차린 푸짐한 음식을 단 한 입도 먹지 않고 초례를 마치자마자 처갓집에 묵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재상은 이런 사위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혼인을 하고 사흘 동안 처갓집에 묵는 게 당연한 법도였으나 그것까지 지키지 않는 사위를 본 재상은 화가 났다. 사위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인가? 혼례를 치르고 사흘은 처갓집에서 자는 것이 예의가 아니던가. 그러나 딸을 책임진 사위이며 가문의 명예도 있는 만큼 꾹 참아 넘겼다. 이후로도 대성은 처갓집에 갈 때마다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고 머무는 시간도 짧았다. 재상과 친척들은 점차 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처갓집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소? 그렇게 처갓집에선 대성을 보는 눈에 쌍심지가 켜져 있었다. 이런 의심 속에서 혼인 후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처갓집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침이 되도록 신부가 일어나는 기척이 없자 방문을 열어본 여종은 그만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다. 신부가 금침 위에서 흉기에 찔린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온 집안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신랑이 한 짓이 분명하오. 그렇소. 혼인한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틀림없소. 직접 오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시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오. 집안 명예도 있으니 기필코 범인을 잡아내리다. 재상과 가족들은 분노하며 형조에 사건을 알렸다. 대성은 즉시 잡혀와 신문을 받게 되었다. 재상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라 형판이 친히 나서 왜 혼례 후 사흘 동안 처갓집에서 자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느냐? 네가 범인이 아니고서야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있겠느냐? 이실직고 하렸다. 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신문하자 대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처가에서 숙식을 하지 않은 건 무슨 연유인지 모르오나 부모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 따랐을 뿐입니다. 신부의 참사는 뜻밖의 일이오며 범한 바 없으니 무엇을 이실직고 하리까? 대성은 사실대로 말하였으나 형파는 대성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심증이 가는 데가 있어 신문하는 것인데 그렇게 나온다면 엄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노라. 형파는 이내 형틀을 차리라 이르고 대성을 포박하려 했다. 그러자 대성은 몸을 떨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탄하다가 대성은 문득 나그네가 준 그림이 생각이 났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급한 때를 대비하라며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는 품속에서 그림을 꺼내 내밀었다. 형파는 봉투를 열어 그림을 살펴보았다. 그림에는 오동나무 잎 하나가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형파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금 당장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식솔들과
문객들 가운데 오이렵이란 자가 있는지 확인하라. 형리들이 제상의 집에 달려가 확인해 보니 하인 중에 오이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 자가 형판 앞에 끌려왔다. 네 죄는 내가 알 것이니 감히 숨길 생각은 하지 마라.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이실직고 하면 견디기 어려운 악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형판의 추상 같은 신문에 오이렵은 고개를 떨구고 낱낱이 죄를 고하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위는 그동안 아씨와 몰래 청을 통하던 사이였으나 홀레후 더는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그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이렵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대성은 풀려났다. 모두 어떻게 범인의 이름을 알아냈는지 궁금해하자 형판은 그림에 대해 설명했다. 오독나무가 그려진 것은 오시성을 가졌음이요. 오독잎 하나는 곧 오이렵을 뜻하니 이는 범인의 이름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 주머니 속에 간직해온 그림 덕분에 위기를 넘긴 대성은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오듯이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가 큰 일을 하게 되었다.